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단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민주주의는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형태를 말해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로 잘 나오는 건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라는 두 가지 개념을 잘 구별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제. 그럼 이 두 가지 정치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겠죠. 직접 민주정치라는 건 이 정치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 그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형태를 말해요. 이를테면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할지 말지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해요. 그럼 이건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직접 이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개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지금 18세죠.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다.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면 이렇게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간접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대의제라고도 하죠.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와 장점, 단점을 잘 파악해 놓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로 잘 나오는 게 국민투표, 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제도인데요. 이게 문제 속에서 나올 때 이게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구나 라는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특히 이 국민소환제도가 잘 나오는데 선거위에 뽑은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퇴출시키는 제도. 너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는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경우에 주민소환제라고 해서 지방자치제도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개념으로 가볼게요.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면 고대 아테네의 정치제도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게 또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민회라는 게 나오는데 의결기관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민은 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했나? 라고 하면 옳은 말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나?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도 특징이죠. 어떤 돌 조각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서 이 사람은 추방을 하자 이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적 지배자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추방한다라는 거죠. 이 참주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칭하는 그런 예비적 독재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알아놓으셔야 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입헌주의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이 중요한데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정치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각각의 이제 특징을 잘 알아놔야겠죠. 여기는 직접 민주를 했고 여기는 대의를 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치 형태를 택하고 있죠. 특징으로는 여긴 민회가 있었고 모든 시민이 참여했다. 여기서도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은 참정권에서 배제됐죠.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보통선거가 실시됐다.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보통선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알아놓으셔야지 문제에 잘 나와서 풀 수가 있고요. 한계를 보면 성인 남자만 시민이 됐다. 여기도 참정권에 차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의 특징으로는 시민의 이제 무관심이 확산됐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계약설 부분으로 가볼게요. 사회계약설도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도 같이 풀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세 사람이 있죠. 홉스와 로크, 루소가 있어요.
이제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군지 파악하고 특징을 잘 고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홉스라는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 투쟁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를 뭐 전쟁 상태로 본다, 투쟁 상태로 본다 라고 하면 홉스가 되겠죠. 로크는 평화지만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는 못하고 일부 양도에서 우리가 권리를 양도해서 사회를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루소도 자연 상태를 불평등한 상태로 보고 인간은 선하지만 국민주권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 어쨌든 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특징으로는 일반의지와 양도불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의지, 국민의 어떤 일반의지가 존재해서 우리가 국가가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루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권리는 양도되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크의 또 큰 특징으로는 이권 분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 사회는 입법, 집행, 사법권으로 3권 분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로크는 이때는 이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다른 사회계약론자들은 권력 분립의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로크의 경우에는 저항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회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권리가 있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 특징이에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연 상태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존재했던 건 뭐 왕권은 신수,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거죠. 신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대두되고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근대 시민사회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현대 정치의 특징으로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또 시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트죠. 법치주의 중에서도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출제돼요. 법치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법이 뭔가를 주도해야 된다.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법치주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악법도 뭐 법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법의 목적과 내용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통해서 이제 독재가 되고 뭐 독일의 히틀러 얘기 이런 게 여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법이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목적과 내용을 이제 함께 봐야 된다라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큰 특징이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때는 법률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제도인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를 다 담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뭐 평등하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여러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법률이 있다고 했을 때 하위에 이게 만약에 이 헌법적 가치관을 침해한다면 이를테면 법에서 모든 직장은 남자를 90% 채용하고 여자를 10% 채용해야 된다. 뭐 이런 법률이 있다고 했을 때 헌법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남녀를 차별하는 법률 이런 걸 두면 이건 헌법에 위반되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사제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법의 목적과 내용을 따지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항상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이 돼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위헌법률 심사제가 존재할 수 없겠죠. 일단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요. 이 두 가지 제도의 특징을 알아두셔야지 이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 가볼게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긴장과 대립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게 이미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수가 원하지 않아도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또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서 법을 바꿔 나가도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가능하니까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틀 안에서 운영돼서 조화로운 발전이 추구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능 1번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민주정치의 참여 방식인데요.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구성한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해줄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민주정치고 대의민주정치죠. 나번의 입장을 보면 대의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발안 소환 제도를 도입해서 이 대의제를 보완해야 된다. 이 입장은 직접민주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국민이 모든 국가 이사를 결정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입장이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간접민주정치의 입장이죠. 맞아요. 간접민주제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 맞아요. 직접민주주의만 하자고는 하고 있지 않죠.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건 가보다 나이다. 맞는 말이죠. 직접민주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져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권한이 확대되는 건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써있네요. 모두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국민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구성하든 직접 하든 모두 국민주권이 바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정치체제의 특징에 관한 문제예요. 고대 아테네가 나오고 있네요. 아테네는 공동체의 시민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한 건 아니죠.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사회예요. 대표 선출에 있어서 전문성의 원리를 중시하지 않았죠. 여기는 추첨을 통해서 뭔가를 했어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은 추첨으로 뽑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했다는 뜻이죠. 치자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하였다. 직접 민주주의를 활발하게 했던 곳이니까 이 말은 아테네 정치의 특징이 되죠. 또 공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는 추첨과 윤번제였다. 맞아요. 추첨을 통해 하기도 하고 윤번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디귿, 리을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근대와 고대 아테네, 현대 민주정치를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업, 근대 시민혁명에 대해 보면 사상적 배경으로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죠. 니은, 시민계급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주지 않았죠. 일정한 재산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정됐어요. 미음, 현대에서는 보통선거가 실시됐고 대의제를 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보통선거란 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대와 차별되는 내용이죠. 아테네의 정치와도 차별돼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건 디귿, 근대와 리을, 아테네가 아니라 현대겠죠. 그래서 여기는 디귿과 미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기억, 디귿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민주정치 발달 과정에서 여러 문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헌장,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인권선언, 바이마르 헌법이 나오고 있네요. 먼저 대헌장은 영국의 헌법의 토대로 법치주의의 바탕이 된다. 여기에서는 성문헌법이라는 말만 틀렸죠. 영국은 헌법이 있지만 이거는 문서로 써있지 않은 불문헌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문서로 써있지 않은 게 존재하지?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걸 헌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볼게요. 권리장전은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공화제를 하고 있지 않죠? 아직도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어요. 3번을 볼게요. 독립선언서는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저항권을 명시하였다. 맞아요. 독립선언서의 특징으로 맞아요. 내가 저항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시켰다. 사회권이 등장한 건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했어요. 이건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기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를테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권리인 거죠. 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뭐 최저임금 제도 이런 게 바로 사회권에서 비롯되는 제도예요. 그럼 이거는 라가 아니라 마라고 해야겠죠. 5번을 볼게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의 특징은 사회권을 최초로 했다는 거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그 전부터 계속 나오던 가치예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정치 사상가와 그 특징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은 투쟁하는 전쟁 상태에 있다. 가장 투쟁하는 상태에 있다고 본 건 홉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홉스의 특징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국가가 부재한 가상의 상태를 설정, 자연 상태라는 거죠. 국가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 자연에서는 국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싸우기만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자연 상태를 개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도 맞죠. 국가의 역할을 평화 안전을 보정하는 데 두고 군주의 지배를 옹호한다. 맞아요. 홉스 때에는 국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와 불안을 개인이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 동기로 본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이론을 펼친 사람이죠. 5번.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다. 그래서 국가를 더 우선시한 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대사회 계약론자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입법권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고 자연상태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국가가 입법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권력도 그 정도다. 공익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고 국민을 파괴하고 빈곤하게 만들 권리는 결코 가지지 못한다. 어떤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입법권은 개인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가 발동되는 권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니은,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잠재적 투쟁의 상태이다. 로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디귿, 자연법이라는 건 국가 권력이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한다.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뭐 생명권, 자유권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리을, 국가라는 건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질서이다. 이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자연 상태에 앞서서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5번, 미음.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된다. 이게 바로 이 로크라는 사회계약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을병이라는 이제 근대 정치 사상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다라고 보는 사람이 홉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반의지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일반의지는 루소죠. 병이라는 사람은 법을 집행할 자연 상태는 합법적인 권력이 없다. 이 둘을 뺀 나머지는 로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사회계약성의 필요성을 자기 보존 욕구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찾았다는 건 아니죠. 내가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국가라는 걸 만든 거죠. 이게 홉스의 주장이에요. 루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단위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본 건 아니에요. 집단 단위로는 하지 않죠. 3번. 재산권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 맞아요. 어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국가를 인위적 질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 질서로 간주했다. 이 세 사람 모두의 특징은 국가가 자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갑을병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자연권의 보호를 위한 삼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로크는 이권 분립만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정치 사상가 2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가를 보게 되면 자연 상태는 투쟁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홉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로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사람은 없죠. 사회계약론자들은 다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 그런 권력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맞죠. 국가를 일반 의지가 구현되는 공동체로 본다. 이거는 루소라는 사람의 주장이죠.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둘 다예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만든다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에 대해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통치자에게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을은 전쟁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자연 상태가 전쟁이다 라고 보는 을이 홉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불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라는 갑이 로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민주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는 로크의 주장이 맞죠. 또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는 건 둘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 들어가야 되죠. 국가 권력이 분립되어야 된다. 권력 분립을 주장한 건 로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에 들어가야 되죠. 주권은 신으로부터 유래한다. 신이 주신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 않아요. 주권이라는 건 국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다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양도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둘 다. 일반 의지라는 건 이 둘이 아니라 루소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계약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쟁이라는 말은 이제 홉스가 하는 말이죠. 개인들은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국가를 형성한다. 로크죠. 일반 의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이 루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 권력이 분립되어야 된다. 권력 분립을 주장하는 건 을이에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권의 양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갑, 을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죠. 을은 대의, 병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맞아요. 두 사회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에요. 갑을 병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렇죠? 사회계약론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디귿, 리을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치주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악법이라도 모두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을은 악법이라면 무효다. 이건 좋은 법이 아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고 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죠. 그러면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적 입장으로 맞는 말이죠. 을은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으로 맞아요. 현대 법치주의 국가, 현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더 좋은 건 을의 가치관이죠. 맞아요. 통치의 합법성, 일단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건 갑을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갑과 을 모두. 일단은 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표도 법치주의의 유형 A, B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되는가 해서 A는 예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A가 실질적 법치주의고 아니요라고 답하는 B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하는 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인 A 입장이 되죠.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이 말도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법의 지배라고 할 때 그 법은 정의로운 법을 말해요. 정의로운 정의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게 A이죠. 그럼 법에 의한 지배는 일단 우리가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지배하자라고 할 때 이 법은 그냥 형식적인 의미의 그 법만을 말하죠. 그럼 이게 바로 법에 의한 지배가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건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볼게요.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의적 통치, 자기 맘대로 하는 거에 이용되기 더 어렵겠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일단 법을 만들 때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둘 다 예라는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리을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